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거죠. 그냥 뚝딱하고 새 아파트를 짓기에는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갑자기 분양가가 오른다거나 사업비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또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정체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에는 재건축의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IMF님이 또 재개발 재건축 쪽도 또 전문이시니까 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소위 이제 통과가 되긴 했는데 요거 때문에 뭐 시장이 막 바뀔까 했는데 또 뭐 약간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요거의 어떤 시장에 대한 영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1기 신도시보단 노후 계획 도시 네. 특별법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1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법이죠. 그래서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수혜를 받는 단지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게 선도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게 지정이 되면 그것들이 가시화된다면 1기 신도시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또 영향이 되지 않을까, 집값에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프라가 있는데 단 하나 아파트가 너무 오래된 거가 가장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 좋은 인프라 안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또 시너지가 생기고 집값에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뭐 없는 것보단 당연히 이제 좋은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하나가 문제가 다들 연식이 똑같다 보니까 누구 내가 먼저 할래 뭐 이걸로 분명히 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믿고 내가 지금 1기 신도시에 투자를 하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1호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역대 이제 서울에서 뭐 신통기획 1호라든지 뭐 뉴타운 1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많은 것. 그리고 네. 반대 세력이 없는 그런 곳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지금 갑자기 뭐 추진위원회가 생긴다거나 그리고 동의율이 막 엄청 높다거나 그런 곳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데들 위주로 네. 좀 이렇게 선택을 해라. 그런데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1기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적률을 많이 주는 거잖아요. 네. 용적률의 개념 같은 경우에 기존에 뭐 200세대까지만 짓는 200%였다면 300% 500%를 준다면 500세대가 되는 거 2배 이상 된다라는 건 또 그 사업성도 좋아지는 거죠. 근데 네. 무턱대고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것들을 또 지정을 했고 통합이라는 것들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또 옥석 가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게 이 재건축이라는 것도 이제 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뭐 이제 뭐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요즘 어떤 시장의 분위기, 뭐 현장의 분위기가 또 막 좀 바뀌니까 지금의 어떤 추세는 어떤가요? 이게 진행이 좀 잘 될까요? 사실 진행이 되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진행은 더딘 이유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거죠. 그냥 뚝딱하고 새 아파트를 짓기에는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주민 같은 경우에 뭐 갑자기 분양가가 오른다거나 사업비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또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정체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요즘에는 재건축의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건축 뭐 이런 걸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좀 보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길게 보고 들어가는데 차라리 지금 막상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재건축 단지를 하시면 몇 년 안에 또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입주의 시점을 조금 잡으면 좋고요. 제 책에도 써놨는데요. 끝까지 가져갈 생각하지 말아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있어서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그때 당시에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팔고 다른 지역에 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완전 극초기 그러니까 안전진단 뭐 곧 통과했어.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이걸 보유하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조합원들이 한 20-30%만 그 원조합원이고요. 네. 다시 손바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접근
접근하실 때는 이벤트와 입지를 생각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단지를 선택하시고 중간에 또 갈아타기도 고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집이라는 거다 보니까 네. 무조건 내가 실거주를 약간 머릿속에 염두를 네, 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입도 B 타입은 좀 싫고 네. 이제 A 타입만 좋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도 막 신축된 그 조감도만 막 떠오르니까 네. 아 저기가 살아야지 이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거군요. 내 집 마련의 개념보다는 네. 투자자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한 거죠. 네. 왜냐하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뭐 A가 안 되면 B를 하거나 C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될 때를 생각해서 내가 하는데 거주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원한다면 좀 더 투자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건축 투자하신 분들 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네. 것들도 보면은 아 최근에 뭐가 이제 통과됐다. 네, 뭐 단계가 이제 넘어갔다. 네.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다음 단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대안이 있으면 저는 매도를 하라고 하거든요. 네. 또 투자를 해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투자를 딱 하면 내가 이걸 사지 말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돈을 얼마나 더 융통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걸 팔고 다른 걸 할 수 있을 때 좀 더 미리 공부해 놓고 그다음에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대안이 없다면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죠. 하지만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도 타이밍은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익이 생겨서 다른 수익이 창출하거나 아니면 그 수익을 가지고 내가 이 삶을 영위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약간 그런 게 느낌이 좀 오잖아요. 네. 아, 우리 단지 이거 쉽지 않다. 약간 이거 오죠.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좀 걸릴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이벤트 터질 때 좀 네, 나오는 게 낫다. 그렇죠. 네. 괜히 또 잘못 거기 한번 또 엮이면 또 쭉 가는 경우도 네, 있으니까. 매도를 못하는 시기가 또 재건축 재개발에는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도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건축하고 재개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좀 나눈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재개발 쪽이 조금 더 어떤 규제도 조금 덜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개발을 좀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은데 네. 재개발과 재건축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선택하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 투자금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집값은 높은데 전세값이 싸거나 이렇게 되고요. 대부분 아파트 주택을 투자하게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 있거든요. 재개발 안에 뭐 빌라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단독도 있고 하다못해 도로 그다음에 땅도 네. 토지도 있기 때문에 상품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투자금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가치 높은 거를 하겠다. 네. 하지만 가치 높은데 지금 뭐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부하셔서 나에게 꼭 맞는 그런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개발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개발이 있고 뭐 한남동 이런 데 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재건축 그리고 또 이제 고가의 재개발 이러면 좀 투자금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를 고민하시는 약간 좀 그래도 돈이 있는 분들은 뭘 선택하는 게 좀 좋을지 어떤 기준 같은 거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빨리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시장 투자를 20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사업성이 좋은 건 늦게 가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는 늦게 네. 가게 되고 네.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입지도 별로고 그렇지만 좀 더 빨리 간 것들이 더 수익이 더 빨리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 속도 중에서는 뭐 지자체 뭐 서울시 규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그다음에 뭐 사업성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빨리 되는 상품에 치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으면 돈 많이 벌 것 같지만 오히려 늦게 시간이 갑니다. 오래 걸린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사업성 좋은 옆 단지를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좀 마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나는 이게 잘 될 건데 뭐 이렇게 싸게 하려고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특히 재건축 중에서는 뭐 5층짜리 뭐 좋고 사업성 좋지만 사업성이 좋다면 나중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네. 너네 이렇게
많이 벌었잖아. 돈 줘.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뭐 신통기획도 그렇고 뭐 모아타운도 그렇고 뭐 서울시에서 막 하는 것들 보면은 요거 한번 노리고 내가 뭐 한번 투자하겠다. 아니면은 뭐 저 가지고 있는 거 모아타운 지금 뭐 지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1호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지정된 곳 같은 경우는 100% 꼭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빨리 되고요. 모아타운의 1호도 지금 강북구 번동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신통기획 중에서도 1호로 지정된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게 지정이 되고 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런 곳들은 이제 얼추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거주할 수 있는 무주택자만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재개발 지역 가면 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통기획 중에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를 내가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호, 2호, 3호가 나오거든요. 좀 더 빨리 지정된 곳에 여러분들이 사시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전 단계에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 모아타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뜩이나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건데 요즘에 뭐 공사비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쉽지 않고요. 제가 봐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모아타운에 지정이 됐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동의서도 안 내고 있더니 남편이 자꾸 동의서 내라고 한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하러 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분석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조금 반대로 하는 거죠. 빌라 소유자가 아닌 만약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찬성을 하겠냐. 그런 것들이 많은 곳 같은 모아타운은 절대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단계에서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 그러니까 시세가 너무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 곳들은 아무리 노후화돼도 재건축이 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지구 지정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의 어떤 경제력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평당가로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시세 대비 우리가 지금 조금 높아졌을 때 평당 2천.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33평 같은 경우에는 6억 7억 정도 이제 시세를 보이는 지역이 나중에 재건축이 되더라도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지 노후화됐다라고 해서 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아파트 시세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높은 지역들 그래야지 이제 분담금도 낸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재건축 단지 안에 있는 상가 투자. 상가 투자요. 요거 뭐 상가 쪼개기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세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상가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상가에서 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단계에는 정관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가 쪼개기라는 게 뭐냐면 호실이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는 쪼갤 수가 없잖아요. 뭐 등기를 다시 낼 수 없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호실당 만약에 2개 호실을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쪼개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하나를 준다. 이게 우리 도정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재건축에서 상가 투자해서 내가 아파트를 받을 것인가 상가를 받을 것인가 그거를 또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재건축의 가장 큰 악재는 사실 상가입니다. 상가를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예 상가를 빼버리겠다 하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그 상가 건물로 그대로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재건축 단지에서 그 상가는 절대 뺄 수 없는 지역 그런 알박기가 안 되는 그런 곳에 상가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재건축 단지 안에 상가를 사는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닐 수 있다.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사실 상가 쪽으로 재건축의 상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너무 장밋빛
빚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상가를 받았으니까 아파트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상가는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밖에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어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오해나 편견 같은 게 있다면 뭐 한두 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돈이 많이 든다. 그리고 길어진다. 그럼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돈이 적게 들어가는 상품도 있거든요. 특히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게 들어가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에 있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수익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단지 오래됐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오해와 편견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세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따져보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한때 그 막 용적률 낮은 뭐 주공 아파트 찾으러 막 다니시면서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정말 경상북도 막 완전 산골 같은 데서도 막 투자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위험하죠.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구도심 안에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면 어차피 이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된 상품이다 보니까 뭐 안전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미분양 많은 지역들도 있고 그런 곳들에 이제 차라리 분양권 투자하러 간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지방 미분양 많은 지역의 분양권 투자.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어떤 정책이 나올 때 움직이시는 게 좋은데요. 역대로 이제 미분양이 많이 나올 때 나오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뭐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취득세 감면이라는 카드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미분양이 정말 안 좋아야지 그런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 정책에서 저도 투자한 적이 있거든요. 미분양 투자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미리 미분양이 나는 원인을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분양가가 진짜 비싸다. 그리고 단기간에 공급이 많다.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다. 뭐 이런 것들의 이유로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단기간에 입주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 같은 미분양이 나는 지역은 나중에 회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분양에 대한 정책이 나올 때 그때 움직이셔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최근에 미분양이 좀 줄긴 줄었더라고요. 한때 막 뭐 7만을 넘어가서 뭐 10만 넘어가네 만에 하다가 다시 뭐 6만 뭐 5만 막 이렇게 줄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미분양 어떤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미분양이 나면 분양이 돼야 되잖아요. 분양을 안 해서 미분양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밀어내기 분양을 할 때가 있어요. 건설사에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분양이 또 쌓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구거든요. 대구에서는 인허가를 안 해준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분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는 해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대구가 미분양 엄청 많다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인허가를 안 해준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몇 년 뒤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하셔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지금 들어와서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투자금이라는 게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면은 저는 추천을 드리지만 투자금 대비 내가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인가라는 것들을 조금 따져봐야 되는 것. 실제로 갔을 때 내가 다른 지역 더 좋은 지역에 가질 수 있는 투자금으로 투자가 되거든요. 입주가 많다라는 건 전세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간극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투자하는 건 또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청약이나 뭐 미분양, 뭐 분양권 투자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 매매 있잖아요. 그냥 구축 투자, 준신축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요즘에 좀 많이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좀 어떤 뭐 관심 있게 보시는 어떤 지역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024년도에는 청약보다 구축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분양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 간극이 되게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을 조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축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되는 건 좀 가격이 눌려져 있었던 지역을 한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거나
코로나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 한동안 가격 상승이 없었던 지역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대 낙폭된 지역부터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떨어졌던 지역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통망이 이제 개통하는 곳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GTX라는 한 해로 이제 장식을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GTX C라든지 B도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교통망도 있습니다. 네. 뭐 동북선이라든지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한번 쭉 올랐다가 좀 다시 내려가고 아직 회복을 못한 네, 지역들도 관심을 지역들이. 좀 가질 네. 필요가 있다. 결국에 이게 신축과 뭐 구축, 뭐 아까 말씀하신 좋은 지역과 안 좋은 지역들도 갭 차이가 많이 나면 결국에 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게 되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올해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뭐 집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무조건 내 집 마련하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각자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떠밀려서 하는 것도 그것도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사이트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야지 또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공부는 항상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IMF님의 어떤 오늘 말씀이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지금까지 IMF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